저는 올해 이른을 바라보는 평범한 안악입니다. 남편과 함께 은퇴 후 소박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지요. 남편은 평생 직장 다니며 고생했고 저는 뒤에서 밥하고 아이들 키우며 내조했습니다. 이제는 좀 편하게 살자, 손주 재롱이나 보면서 살자 하는 게 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우리 집안은 그 평범한 바람 하나조차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서 뼈아픈 배신을 당했으니까요. 처음엔 별것 아닌 일로 시작됐습니다.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느라 출장이 잦았고 며느리는 임신한 몸이라 집안일을 잘 못했습니다. 저는 이해했지요. 애 낳을 땐 어머니 도움 받아야 한다는 말도 했고 밥도 챙겨주며 돌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며느리의 휴대폰을 건드렸다가 알림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입금 완료 비밀 통장.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시집살이 힘들다며 따로 모으는 건가? 아니면 내 아들 몰래 뭔가 꾸미는 건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딸이 찾아와 제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올케 좀 이상해. 오빠 출장 갔을 때 밤마다 집에 낯선 남자가 드나드는 걸 내가 봤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뱃속에 제 손주를 품고 있는 애가? 저는 딸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 본 거겠지라며 타일렀지만 제 마음속에 심어진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결정적인 건 집안 돈이었습니다. 남편 수술을 앞두고 모아둔 노후 자금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은행 차고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내역을 확인해 보니 낯익은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불러 따졌습니다. 얘야, 이 돈은 뭐니? 내가 왜 엄마 아빠 통장에서 돈을 가져갔니? 그러자 며느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빚이 있어서 남편에겐 차마 말 못했어요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눈물이 거짓이었는지 진심이었는지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딸은 며느리를 향해 손가락질했고 아들은 출장에서 돌아와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아내만 두둔했습니다. 저는 남편 병간호와 두 남매의 싸움 사이에서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남편이 수술실 앞에 누워 있을 때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 혼자가 아니라 제 딸까지 이 일에 얽혀 있었다는 사실이요. 그날 저는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내가 낳아 키운 자식조차 내 등을 치고 있었다는 걸.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가족이 마지막 보루다. 하지만 제겐 그 말이 가장 뼈아픈 거짓이었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가족의 배신이었고 결국 그 대가를 우리 집안 모두가 치르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평생 가장 수치스럽고 끔찍했던 날들의 기록입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끝내 여러분이 예상치 못할 참교육 같은 결말까지 준비돼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저와 남편은 평생 뼈 빠지게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서류 가방 들고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들어오는 게 일이었고 저는 집에서 아이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뒷바라지하며 살았지요. 남편이 퇴직한 후엔 이제 고생 끝이다 싶었습니다. 조그만 아파트 한 채 은행에 꼬박꼬박 넣어둔 적금 그리고 연금까지. 넉넉하지는 않아도 병원비 걱정 없이 남은 인생 보내기엔 충분하다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대기업에 붙어서 집안의 자랑이었고 결혼까지 하니 마음이 뿌듯했지요. 며느리도 처음엔 참 착하고 공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부엌에 서기도 하고 남편 생신엔 작은 케이크라도 챙겨오는 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놓고 집안의 절반을 맡겼습니다. 더군다나 손주 소식까지 들려오니 노후에 이렇게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 일은 늘 그렇듯 가장 믿었던 데서 구멍이 나는 법이더군요. 딸이 결혼 후 오래 버티지 못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처음엔 똑바로 말도 못하더니 어느 날 제게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엄마, 올케 문제 때문에 더는 못 살겠어. 올케라면 제 며느리 아닙니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이혼 사유에 올케라니. 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아무리 캐물어도 구체적인 얘기는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가슴 속에 알 수 없는 돌덩이가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그 무렵부터 무릎과 허리가 급격히 나빠져 병원을 자주 다녔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니 제가 손발이 돼야 했습니다. 병원에 다녀오면 하루가 다 갔고 집에 돌아오면 기운이 빠져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위안 삼았던 게 있지요. 우리 아들 부부가 든든히 서 있으니 괜찮다. 손주 태어나면 다 나아질 거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얼마나 허망했는지 곧 알게 됐습니다. 축의금 봉투가 사라진 건 딸 결혼식 때였습니다. 그땐 행사 치르느라 정신이 없어 누가 잘못 챙겼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작은 도둑질 같은 일이 몇 번 더 이어졌습니다. 집에 두었던 현금이 사라지고 장롱에 넣어둔 봉투가 비어 있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깜빡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은 분명했어요. 그 즈음 아들은 또 출장을 나갔고 며느리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 딸이 제게 전화를 걸어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분명히 봤어. 올케가 밤마다 집에 누굴 들여보내더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뱃속에 손주를 품은 애가 그럴 리가 있나. 하지만 그 말이 귓가에 맴돌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확인한 계좌 내역. 우리 부부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고 그 돈이 흘러 들어간 계좌의 이름은 다름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이 흔들리고 있구나.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서. 그날 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야. 사람 때문에 망하는 거야.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충고로 들렸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우리 집안의 예언 같은 말이었지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의 비극은 이미 시작된 것이고 언젠가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걸. 집안이 어수선해지기 시작한 건 정말 작은 일에서 비롯됐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약을 먹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며느리가 차려온 반찬을 맛보더니 불만 섞인 말을 했습니다. 이거 무슨 맛이 이래? 아무 간도 안 됐잖아.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웃고 넘길 법한 얘기였지만 며느리 얼굴이 굳어지더니 말이 없었습니다. 임신으로 입맛이 예민해져서 그렇겠거니 싶어 제가 나섰습니다. 얘가 입덧 때문에 입맛이 없으니 대충 맞춘 거지.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얼버무렸지만 며느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 위엔 어색한 정적만 흘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서랍 속에서 낯선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 이름으로 된 것이었는데 앞장에 볼펜으로 크게 적힌 글자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비밀 통장.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통장을 펼쳐보니 생각지도 못한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마련한 돈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라도 한 건가? 스스로 위안을 해봤지만 곧바로 고개가 절로 흔들렸습니다. 아르바이트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금액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아들은 해외 출장 중이라 집에 없었고 며느리와 저만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얘야, 이 통장 뭐니? 우연히 보게 됐는데 왜 굳이 비밀이라고 적어둔 거니? 그러자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애써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그냥 제가 따로 모으는 돈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웃음이 너무나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은 떨리고 있었고 밥상 위 음식은 거의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후 딸이 찾아왔습니다. 올케와 멀찍이 앉아있던 딸은 제가 눈치채기도 전에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봤어. 올케가 밤마다 집에 낯선 남자를 들여보내더라. 오빠 출장 간 날 말이야. 저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뭘 잘못 본 거 아냐? 아니야.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그 말이 제 귀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가진 며느리가? 하지만 머릿속 한켠에선 또다시 은행 계좌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노후 자금에서 빠져나간 돈, 그리고 며느리 이름의 통장. 이 모든 게 우연일 수 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돌아와 보니 현관 앞이 어수선했습니다. 택배 상자가 열려 있었고 안에 있어야 할 물건이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얘야, 혹시 이거 내가 열어봤니? 그런데 며느리는 단호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 아니에요. 제가 왜 그래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불길이 확 치솟았습니다. 만약 며느리가 아니라면 그럼 누가 우리 집에서 이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머릿속에서 섬뜩한 단어가 맴돌았습니다. 도둑질. 그런데 그 도둑이 우리 가족이라면?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딸은 며느리를 향해 대놓고 나를 세웠고 며느리는 딸이 있는 자리마다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둘이 마주 앉으면 금세 싸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서 늘 중재자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아픈 몸으로 나서보려 했지만 결국 체력이 달려 쓰러지기 일쑤였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곧 손주가 태어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다. 아이의 웃음이 집안 공기를 바꿀 거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작은 의심들이 이어져 결국 집안 전체를 휘감으며 돌이킬 수 없는 불신으로 번져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불신의 불길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훨씬 크게 타올랐습니다. 의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불안해졌고 딸은 그 불안을 자꾸만 꼬집어 들춰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눈빛으로만 신경전을 벌이더니 이제는 말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옳게, 오빠가 알면 뭐라고 할까? 내가 하는 짓 다 말해줄까? 딸이 노골적으로 던진 말에 며느리 얼굴은 사색이 됐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억울해요. 억울? 웃기지 마. 엄마 통장에서 빠진 돈, 그거 내 통장에 들어간 거 내가 확인했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딸이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믿음까지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며칠 뒤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수술 날짜를 잡으려 은행에 들렀는데 통장 잔고가 터무니없이 줄어 있었습니다. 몇 천만 원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은행 창구에서 숨이 막혀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내역을 확인해 보니 그 돈은 분명히 며느리 계좌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며느리를 불러냈습니다. 얘야, 이건 어떻게 된 거냐? 내가 왜 우리 돈을 가져갔니? 그러자 며느리는 얼굴을 감싸 쥐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사실은 빚이 있었어요. 남편한테는 말할 수 없었어요. 저 혼자 해결하려고. 그 순간 저는 며느리의 눈물이 슬픔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빚 때문이라고? 그렇다면 왜 비밀로 했을까? 왜 우리 돈에 손을 댔을까? 머릿속에서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 아이의 흐느낌은 차마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딸은 가차 없었습니다. 엄마, 그거 다 거짓말이야. 내가 직접 봤다니까. 올케가 낯선 남자한테 봉투 건네는 거. 얘야,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엄마가 순진해서 그래. 내가 다 지켜봤어. 올케가 우리 집을 망치고 있어.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남편은 잠든 사이에도 기침을 했고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돼 버렸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며칠 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겁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산모가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유산 위험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찢겨 나갔습니다. 손주를 기다리던 기쁨이 한순간에 절망으로 바뀌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상황에서도 제 머릿속엔 또다시 계좌 잔고와 사라진 돈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며느리가 피해자일까 아니면 모든 걸 꾸민 장본인일까? 남편의 수술비는 이미 바닥이 났고 아이마저 위험에 처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아들은 출장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집안은 점점 산산조각이 나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은 단순한 오해로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작은 금이 간 유리잔이 결국 산산이 부서지는 것처럼 우리의 갈등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곧 그 갈등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남편이 수술 날짜가 다가올수록 제 마음은 초조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준비해둔 돈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계좌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뼈 빠지게 모아온 노후 자금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고 그 돈의 행방은 며느리의 계좌 기록에서 나타났습니다. 저는 밤마다 달력을 펴놓고 날짜를 표시했습니다. 돈이 빠져나간 날, 며느리의 외출 시간, 딸이 이상하다고 말한 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점들이 이상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선명한 흐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눈물을 보이며 빚 때문이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빚이 도대체 무엇인지, 누구에게 진 빚인지, 어디에다 돈을 쓴 건지에 대해서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얘야, 너 지금 나를 속이고 있는 거지? 내 아들까지 속이고 이 집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니? 그 순간 며느리는 배를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니 의사는 차가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산모가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뱃속 아이는 제 아들의 피, 제 손주 아닙니까? 며느리의 눈물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쪽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이 상황을 만든 게 누구 때문인데? 내가 지켜주려 했던 그 아이 엄마가 지금 우리를 파멸로 몰아넣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들어서던 저는 현관 앞에서 낯선 기척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아들은 출장 중이었고 남편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관에는 낯선 신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뛰었고 순간 떠오른 건 딸의 말이었습니다. 엄마, 올케가 집에 누굴 들이는 걸 내가 봤다니까. 그날 밤 며느리는 방 안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흘러나온 목소리가 제 가슴을 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잘 처리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의심하는 것 같아요. 다음엔 더 조심해야 해요. 그 소리를 들은 순간 제 다리가 풀리며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 의심이 상상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집 안에서 우리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이 어디론가 흘러나가고 있었고 며느리는 분명히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수술을 앞두고 병상에 누워있고 아들은 출장으로 곁에 없고 딸은 며느리를 향해 칼날 같은 눈빛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집안은 이미 금이 간 유리처럼 삐걱거리고 있었고 언제 산산조각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단순히 며느리 혼자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며느리의 그림자 뒤에는 제가 평생 믿고 의지했던 또 다른 사람이 숨어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 집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것을. 며느리의 방 앞에서 흘러나온 통화 내용을 들은 뒤로 저는 하루하루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은 오래가지 않아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겁니다. 예정에도 없던 귀국이었는데 피곤한 얼굴로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들을 보니 순간 마음이 놓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제 입에서 쏟아낼 수 없는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내 아내가 우리 집 돈을 가져갔다. 내 동생이 이상한 걸 봤다. 내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차마 말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사이 며느리가 먼저 달려나와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나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 말 한마디에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손을 붙잡고 다그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잘못이야? 그때 딸이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얼굴은 분노로 물들어 있었고 목소리는 날카롭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오빠 이제 알게 됐지? 올케가 우리 집 다 망쳐놨어. 엄마 돈 빼가고 낯선 남자랑 어울리고 다 내가 봤어. 아들은 충격에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곧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 아내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함부로? 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해? 오빠 눈 가리고 속이는 거지, 지금도. 딸의 외침에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저를 몰아세우지만 사실은 그 순간 공기가 멎었습니다. 며느리의 입술이 떨렸고 제 귀에는 그 말이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형님도 같이 했어요. 방 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곧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날 끌어들이지 마. 엄마, 저 애가 다 꾸며내는 거예요.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누구 말이 진짜야? 너희 둘이 도대체 뭘 한 거야? 왜 우리 집 돈이 사라지고 왜 우리 아버지 수술비까지 없어졌냐고. 저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피부치인 딸과 손주를 품은 며느리. 두 여자가 서로를 향해 독처럼 쏟아내는 말이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가 모든 상황을 더욱 비극으로 몰아갔습니다. 보증금이 부족해 수술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안에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 한마디에 우리는 모두 침묵했습니다. 제 남편은 수술실 침대에 누워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데 우리는 서로의 죄를 떠넘기며 싸우고만 있었습니다. 남편은 휠체어에 앉아 우리를 바라보다가 산소 마스크 너머로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야. 너희 때문에 내가 죽겠다. 그 말은 제 가슴을 꿰뚫는 비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돈도 자존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족이었지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물, 딸의 절규, 아들의 분노 모든 것이 뒤엉켜 집안을 삼켜버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운명을 갈라놓을 돌이킬 수 없는 폭풍이라는 걸. 수술실 앞 복도는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무거웠습니다. 흰 불빛 아래에서 울리는 발자국 소리조차 심장을 두드리는 북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간신히 호흡을 이어가고 있었고 의사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보증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아들은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쥔 채 앉아 있었고 며느리는 의자 끝에 매달리듯 앉아 흐느꼈습니다. 딸은 여전히 며느리를 노려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엄마 아빠 노후 자금을 내가 썼잖아. 아빠 수술도 못하게 만든 게 내 짓이라고. 그러자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저 혼자 아니에요. 형님도 같이 했어요. 왜 저만 몰아세우세요? 딸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왜 엄마 아빠 돈을 탐내? 너 내 빚 갚으려고 꾸민 거잖아. 아들은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울부짖듯 외쳤습니다. 제발 그만해. 지금 아버지가 누워 계시잖아. 누구 잘못인지 다 중요 없어. 지금 아버지 목숨이 달렸다고. 하지만 이미 균열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뱃속 아이를 감싸 쥐었고 의사가 다가와 산모가 안정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진정시키세요. 라고 했지만 누구 하나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간신히 고개를 들어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나오는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제 귀에는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너희가 더 무섭다. 순간 제 눈물이 터졌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힘마저 우리 가족의 다툼이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은 끝까지 며느리를 밀어붙였습니다. 오빠 이제 눈치챘지? 올케는 우리 집을 망친 사람이야. 아빠가 이렇게 된 것도 엄마가 눈물 흘리는 것도 다 저 여자 때문이야. 아들은 그 말을 듣자 주먹을 불끈 쥐더니 며느리에게 소리쳤습니다. 대답해. 내 아내라면, 우리 아이의 엄마라면 솔직히 말해. 그 돈 왜 빼갔어? 누구랑 짠 거야? 모두의 시선이 며느리에게 쏠렸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다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했어요. 하지만 저도 두려웠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형님이 먼저 말했어요. 어차피 우리가 상속받을 돈이니 미리 써도 된다고. 저는 그 말에 넘어간 거예요. 순간 복도는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돌처럼 굳었고 딸은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엄마 저 아니에요. 저 애가 날 모함하는 거예요. 제발 믿어줘요.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쪽 말이 진실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한쪽은 눈물로 다른 한쪽은 절규로 제게 매달렸습니다. 그때 병원 직원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환자 상태가 위중합니다. 지금 바로 결정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 서로를 믿지 못한 채 단 한마디조차 꺼내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수술은 결국 연기되었고 의사들의 표정은 냉정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울려 퍼진 건 남편의 심장 모니터 소리뿐이었습니다. 삑 울려 퍼지는 그 소리에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걸. 가족이 서로를 향해 던진 의심과 원망이 결국 남편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는 걸. 남편의 수술이 연기된 날 밤 우리 가족은 병실 복도 한쪽에 모여 있었습니다. 누구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울다 지쳐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딸은 두 팔을 꼬아 가슴에 끌어안은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적을 깨트린 건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더는 숨길 수 없어요. 저 혼자 한 게 아니라니까요. 형님이 먼저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아빠 돈은 결국 우리가 물려받을 거다. 그러니 당장 필요하면 빌려 쓰자. 그렇게 유혹한 건 형님이에요. 그 말에 딸은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엄마, 저 애가 날 모함하려는 거예요. 저는 진짜 아니에요. 저는 차갑게 굳어버린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한쪽은 흐느끼며 울부짖고 한쪽은 절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그때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며느리의 손목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정말이야? 내가 엄마 아빠 돈에 손댄 거 사실이냐고. 그리고 그 돈 누구한테 건넨 거야? 며느리는 눈을 감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어떤 남자한테 줬어요. 사채업자예요. 제 빚 때문에. 순간 제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아들의 아내가 우리 집을 파탄낼 만큼의 빚을 숨기고 있었다니. 딸은 이를 악물고 소리쳤습니다. 봐요, 엄마. 결국 자기 빚 갚으려고 엄마. 아빠 돈 훔친 거잖아요. 나까지 끌어들이는 건 뻔뻔한 거짓말이라고요. 아들은 얼굴이 시뻘개져 며느리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나한테 솔직히 말했다면 내가 어떻게든 했을 거 아냐? 그 순간 며느리는 고개를 푹 떨군 채 흐느꼈습니다.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당신이 날 떠날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머니 몰래 돈을. 그 말에 아들은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고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무너진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행정실에서 건네받은 자료가 우리를 다시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CCTV 화면 속에 찍힌 장면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사채업자에게 봉투를 내미는 장면. 그런데 그 곁에는 제 딸이 서 있었습니다. 화면 속 딸은 분명히 며느리 옆에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 무언가를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엄마 오해예요. 저는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말리려고 있었던 거라고요. 진짜예요. 믿어줘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며느리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부치 자식 둘 그리고 그 자식이 데려온 며느리. 그 누구도 온전히 믿을 수 없다는 현실이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노후가 한순간에 허물어졌고 남편은 병상 위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 가족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저 때문에 모든 걸 잃으셨다며 방을 박차고 나갔고 딸은 억울하다고 울부짖었지만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갑게 얼어붙은 현실 앞에서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드러난 진실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노후 자금은 사라졌고 남편의 수술은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우리는 뼈저리게 치르게 됐습니다. 남편은 결국 수술 기회를 놓쳤습니다. 응급으로 다시 수술대에 올랐지만 이미 몸은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하루 종일 기계에 의지해 호흡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있는 제 모습은 이제 환자를 돌보는 아내가 아니라 간병인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있으면 여전히 체온은 남아있지만 대답 없는 손길은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모든 걸 알게 된 뒤 며칠을 방황했습니다. 회사에도 나가지 않고 술에 취해 들어와 벽에 주먹을 내리치며 절규했습니다. 왜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았어? 왜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했어? 그 분노는 결국 며느리에게 향했습니다. 서류 몇 장을 건네며 말했지요. 이제 끝내자. 우리 가정은 여기까지다. 며느리는 울며 매달렸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또 한 번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지켜내지 못한 겁니다.
의사의 차가운 한마디가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유산입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그 아이만큼은 지켜내고 싶었는데 결국 손주는 세상에 나오지도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멍하니 병원 바닥에 주저앉았고 며느리는 넋이 나간 듯 울부짖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엄마, 난 진짜 아니야. 그 CCTV도 그냥 우연히 같이 찍힌 거야. 나까지 끌어들이려는 계략이라고. 하지만 누가 그녀의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화면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동생에게조차 등을 돌렸습니다. 누나, 이젠 내 말도 믿을 수 없어. 결국 딸은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연락처도 바꾸고 소식도 끊겼습니다. 집에는 병상에 누운 남편과 넋이 나간 저만이 남았습니다. 평범한 노부부로 손주를 기다리며 노후를 보내려 했던 제 삶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의식 없는 몸으로 병상에 누워있고 아들은 무너진 가정을 뒤로하고 술에 의지하며 살고 있고 며느리는 아이를 잃고 집을 떠났으며 딸은 가족과 연을 끊었습니다. 남은 건 텅 빈 계좌와 차갑게 식어버린 집안 공기뿐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적은 때로는 남도 이웃도 아닌 가족일 수 있다는 것을. 피를 나눴다고 해서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제 몸으로 겪으며 배웠습니다. 밤마다 남편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속삭입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못 지켜서 미안해. 그러나 대답 없는 침묵만이 병실을 가득 채웁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끝없는 후회의 연속입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한번 부서진 신뢰는 다시 이어붙일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병실의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길게 드리웠습니다. 의식 없는 남편은 여전히 기계음 속에 누워있고 저는 그 곁에 앉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돌아보니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건 돈도 가난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우리 가족을 무너뜨린 건 욕심과 거짓 그리고 배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가족은 마지막 보루다. 하지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이기에 더 크게 상처를 줄 수 있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깊은 배신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요. 남편의 마지막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돈보다 너희가 더 무섭다. 그 말이 제게는 유언처럼 남았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남편 곁에서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언제부터 금이 간 걸 눈치채지 못했을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들은 가정을 잃었고 딸은 우리 곁을 떠났으며 며느리는 손주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텅 빈 집안 그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식탁뿐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한 가지는 분명히 전하고 싶습니다. 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지켜야 할 건 서로에 대한 신뢰와 경계심입니다. 저는 늦게 깨달았습니다. 믿음만으로는 가정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걸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걸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우리 집은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 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안주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며 남편 손을 잡고 속삭입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 결국 사람 때문에 무너진 거야. 눈을 감으면 아들의 울부짖음, 며느리의 눈물, 딸의 절규가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건 남편의 마지막 말뿐입니다. 돈보다 가족이 더 무섭다. 그 말이 제 가슴 깊숙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을 교훈 삼아 남은 생을 버텨갈 뿐입니다.